자,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패널 토론의 좌장이신 호서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한국 핀테크 학회의 김영중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패널 분들을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Following this, I would like to introduce. 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리스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 템플턴 부사장님, 두 번째 테라모토 미츠오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시장기획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토론을 진행하실 김영중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김영중입니다.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청중들도 아마 많은 좋은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저는 이 새로운 상품으로서 비트코인 ETF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그런 이슈인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크리스토퍼 젠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어서 위험한 자산이고 또 ETF는 파생 상품이라서 더 위험하고 도박이다 이런 인식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증권사들이 미국의 현물 ETF 거래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은 프랭클린 템플턴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비트코인 ETF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발표에서 비트코인이 왜 유망한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도 좋은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리 좀 흥미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내재 가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고 따라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 다음에 또 ETF도 약간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전반적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실 텐데 저도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이것은 이제 뭐 금처럼 디지털적인 가치 저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16조 달러의 시가 총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유용성도 있습니다. 근데 금의 DCF를 보면은요, 신체적인 금의 DCF를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사실 1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장 캡에 있어서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 150억 불은 뭘까요? 이것이 아마 통화 이제 프리미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저희가 승수도 추가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아까 금에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화 가치, 그러니까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니터리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원자재를 싫어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더리움이라든지 살라나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그러한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입 수수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는 분명히 공급을 하는 곳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분명히 수익이 있고 또 분산이 되니까요. 코인을 갖다가 태워버리면 마치 자사주 매수를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한테 또 분배를 하게 되면 이게 배당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거기는 진짜 경제 활동이 있고 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자산들이 다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아까 유통이나 흐름이라 측면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천만 개밖에 없는데, 이게 근데 아주 작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자산을 그냥 보유만 하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중에서 잊혀진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급은 현재 2천만, 2,1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다음 이제 ETF로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근데 이 대부분의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POS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POS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또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이클도 탑니다. 따라서 항상 이러한 자산은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수기 되면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적자가 나는, 손해가 나는 것도 줄어들어서 다른 자산군하고 매우 비슷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희호 마카스키 상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시큐리티 토큰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큐리티 토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큐리티 토큰은 엄밀하게 말하면 토큰 시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중요하냐, 토큰이 중요하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시큐리티가 더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도 보니까 이게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처럼 일렉트로닉 시큐리티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할 때도 보니까 거기에 아직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말은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로닉 시큐리티를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확하게 얘를 시큐리티라고 보는 건지 토큰이라고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지를 일본을 보면 좀 저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기미오 미카즈키 아니고요. 저는 시장기획본부장인 테라모토 미츠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 토론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 CEO님과 함께요. CEO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패널에 참여를 해서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라라고 해서 제가 패널 토론에 참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일본 법을 봤었을 때 분명히 시큐리티 토큰 하면은 시큐리티 종류다. 그러니까 의심할 바 없이 시큐리티 종류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희호 CEO님께서 말을 하셨던 것처럼요. 시큐리티 토큰 자체를 정의를 할 때 일본에서 법을 할 때 저희 법이 아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법 이렇게 산하에 시큐리티 토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큐리티나 혹은 일렉트로닉 시큐리티랑 차이점이 뭐냐?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페이퍼 위에다가 써서 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토큰의 종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시큐리티이긴 한데 전통적인 일렉트로닉 시큐리티와는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오로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트랜스퍼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식 정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큐리티 토큰, 일본 법화에 규정하고 있는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고 계시거나 그렇습니까? Yes, we use. 네, 저희 블록체인 사용합니다. 김효 CEO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요.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프로그마이고요. 또 하나는요. i4pin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인데 둘 다 프라이빗, 즉 민간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만 허용하지 않고요. 민간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허용하고 있고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준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은 가상자산 산업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와 편견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웹3 사업 중에 암호화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겪고 계시는 한국에서의 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지금 이제 6년 정도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계속 고민했었던 것도 결국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핵심 질문 중에 아직 명확하게 대답이 안 된 질문인 이 블록체인을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사용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뭐 규제가 완비가 안 되어 있고 뭐 이 시선이 안 좋은 것들이 있고 뭐 다양한 사기 사건들도 많았고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도 미흡한 것들이 있었고
많은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다 보니 어떻게 그 안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그런 시선들에게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의 그 부정적인 시선에 대응을 해서 이 산업이 돌파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 산업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회사도 뭐 방향성을 2년 전부터 다시 잡았었지만 결국 이 산업의 수많은 제약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AI라는 단어도 수십 년간 존재를 해왔지만 사실 챗GPT가 나오기 전과 후의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AI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AI에 관심이 있는 거는 개발자들과 공급자들 뿐이었었고 소비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많은 산업들이 AI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불편함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마찬가지로 한국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수많은 창업자들과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술적 장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기술적 장점을 기반으로 이 시대에 필요했었던 서비스를 얼마나 유의미하게 만들어내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을 그만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도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스터 젠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STO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고,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들이 여기에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TO가 그렇게 유망한 캐시카우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좀 조용하고 또 활발하지 않은 이유와 프랭클린 템플턴은 미래에 이런 STO 시장에 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요, STO 시장을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토큰화된 MMF를요, 2018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사실 승인받기는 몇 년 걸렸습니다. 규제 당국으로 승인받기는 몇 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규제를 잘 지키는 그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4년 만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상품을 폴리곤 블록체인에도 출시했고요. 그리고 세 곳에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할 거다. 알비트럼, 애프토스, 애벌런치에서도 출시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른 체인하고도 출시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토큰은 그러니까 실제 뮤추얼 펀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공공 블록체인에서 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면 뭐 기관 투자가 됐던 일반 투자자가 됐던 최소 투자 금액이 20불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KYC가 있어야 되고요. AML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앱을 통해서요. 저희 핀테크 앱인데 저희 앱을 통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출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품에 저희가 이미 4억 불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요. 저희가 받은 승인이 있는데요.
이 STO를 이제 이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yield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트랜스퍼할 수 있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유하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뿐만 아니라 토큰을 내 스스로에게 보내고요. 그 토큰과 관련된 그 수익이 같이 움직여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랜스퍼가요, 기관들끼리 이미 허가가 돼 있고요. 향후에는 이게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왜 STO가 미국에서 그다지 많이 안 사용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규제 대상의 시큐리티, 그러니까 규제화가 된 시큐리티 토큰으로서 대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한 상품 내기 위해서 아주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단 그 상품이 있으니까 그 상품의 그 유용성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 더 가치가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뭘 토큰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또 하시는데요. 저희가 큰 뭐 자산회사라고 보니까 저희가 토큰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 상품 갖고 좀 더 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승인받는데 너무 시간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또 용도를 하려면 또 거의 추가적인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규제 당국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진도가 분명히 나가고 있고 저희 프랭클린 템플턴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다른 쪽에서도 이제 분명히 그 규제 절차가 명확해지면 더 많은 STO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STO 관련해서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얘기를 들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STO를 하고 MMF를 발행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기대할 만한 수익이 나는지,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아까 발표를 보면 그 유동성이 굉장히 낮고 거래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뭐 이런데, 그렇게 그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지금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Yeah, thank you for your. 예, 질문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사실 거래량이 뭐 많지가 않습니다. 또 거래가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자본 이득이라고 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 기반, 인컴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 토큰을 사고서는 가격 인상을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컴만 보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STO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매일 그래서 제가 뭐 거래가 매일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배당만 기대하는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배당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5년 정도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본 이득을 그때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가격을 원합니다. 로 이제 가격만 많이 안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STO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뭐 저희가 거래가 매일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요. 물론 매일 거래가 안 되는 거이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은 뭐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한 10로트 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의 상품만 현재 상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놀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애초에 거래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봤을 때 뭐 매일 어느 정도의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If I can make one point to your. 네, 그 yield 수익과 관련돼서도 조금 답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발견한 것이 이 펀드를 저희가 온체인에서 운영하면서요, 비용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실제 세계에서의 사용과 관련이 된 것이기도 한데 이게 10%만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10배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를
그냥 그 온체인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그 절감된 비용이 투자자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서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어지니까요. 이게 블록체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에 있으면요 비용이 절감이 돼서 그 절감된 효과가 이제 투자자들의 전달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공공 블록체인에 있어서 그만큼 투명하고 안정하다는 장점도 추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 질문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그 11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더 토론을 진행하기는 그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세션이 끝나면 휴식 시간이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스피커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노련한 진행으로 또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형중 회장님을 비롯한 또 패널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